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이를 두고 자기 정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20일 가까이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직접 우크라이나 전장 현장을 갔다 온 국민의힘 대변인 허은하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은하입니다. 아, 네. 생환을 축하드립니다. 가신다 할 때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또 러시아군에 무슨 해코지나 당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다녀오셔서 너무 그러니까요. 가기 전에도 걱정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다녀오니까 의원님들도 살아와서 반갑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거의 전국 기자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사실 다녀오시고 거기서 뭐 차만 60시간, 70시간을 타시고 하셨다는데 아마 전장터도 있고 해서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근데 우리 여당 대표단이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갔다 오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특별대표단이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한 우크라이나 자유평화연대 특별대표단. 그렇군요. 네, 이러한 이름으로 함께 단장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간 것이고 저희는 단원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5명이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눈물을 보고 저희가 그 눈물에 침묵할 수는 없다 생각을 했고 그죠. 저희 사실 대선 때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 당사의 조명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기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 봤습니다. 네, 그때도 되게 좋은 반응이었고 사실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것에 대한 연대에 대한 건 저희 뭐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지선도 끝났으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가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의미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사관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여당 대표단이 직접 이제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굉장히 고마움을 표했다고 알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 환담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생생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갔을 때 대사관 특히 이제 저희가 비교할 때 거의 일본 대사관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 대사관은 거기 그러니까 국회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곳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은 제일 먼저 그들의 국기와 그러니까 국기라고 하진 않죠. 일본기, 일본기를 빼고 이제 다 나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 대사관만 거의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렇군요. 한국 대사관이 남아서 사실은 우리나라 동포들도 잘 안전하게 모셔서 차로 한 분 한 분 모신 경우도 있대요. 그렇군요. 4,500명을 안전하게 모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이제 해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다 떠나는데 한국의 여당 대표가 그리고 국회의원 5명이 직접 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포함해서요 부의장이라던가 여당 대표 또 원내 대표들이 상당히 감동하고 의원들도 계속 그 고마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다 떠날 때 와준 것에 대한 그러니까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줬던 게 그게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고요. 저희가 비행기만 30시간을 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테고 또 버스 이제 타서 움직였던 게 이제 30-40시간 정도 됐었던 건데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저희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지원만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을 해주는 나라 입장에서 그 나라를 방문하고 또 6.25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바라보면서 6.25를 함께 겪었던 비슷한 입장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해줄 것 같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 만나는 분마다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이렇게 외교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게 정당 외교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그 국민들의 생활 모습도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동부 지역이고 그렇죠. 서부 지역이라던가 시내는 조금 안전한 느낌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비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정부에서도 네. 전쟁이 일어나는 곳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국민들의 생활이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 네, 그것을 그렇죠. 조금 더 우리는 지금 전쟁 네. 국가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탱크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내에도 가져다 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우리도 전쟁할 때 그랬었다고 하더군요. 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너무나 극심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몇십 킬로만 떨어져 있어서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느껴졌는데 현장에 가서 저는 떠나기 전에는 사실 정말 제 앞에 이제 폭탄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했었는데 또 안전한 곳을 안내해 주셔서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착한 날 이제 호텔에 우리가 묵었던 데가 르비우였거든요. 네. 르비우에 묵었을 때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공습 사이렌. 네, 사이렌 울리면서 빨리 대피하라 1층으로. 네.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네, 그러네요. 도착하자마자니까. 네. 그래서 내려갔다 또 다시 이제 올라와서 네. 안전하겠지라고 하고 그렇죠. 자는데 새벽 5시에 또? 다시 또 아마 이제 서울에서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키우 근처에서 네. 폭탄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경보가 경보가 언제 울리냐면은 그 러시아에서 폭탄을 쏘면 미사일을 쏘면 쏘면 그때 네, 빨리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대피해라라는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 와중에 또 우리 태영호 의원님은 그걸 또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와, 진짜 유튜버네요. 네, 저는 진짜 이불을 쓰고 이제 새벽 5시부터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딱 키우 저희가 이제 가게 되는 도시인 키우에서 한 6, 7km 떨어진 곳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내심 안심을 했죠.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겠지. 다시 쏘진 않고 그죠. 같은 곳에 다시 쏘진 않는데 북한 사람들은 깐 데 또 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니 또 현장에서 여성 정치인들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여성들도 저격수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 여성들도 입대를 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또 일조를 하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생활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만난 여성들을 봤을 때는 뭐 남녀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복을 입으신 의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군복을 입은 의원이 진짜 힘 있는 분들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남자분들도 군복 입은 분들 계셨거든요. 그리고 의원이 군복을 입었다. 네, 의원이 군복을 입어서 저희가 국방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렇죠. 행안이시래요. 행안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군복 입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저희가 만난 여당의 대표가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힘 있는 여당 대표가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네. 여자 남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갔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질문들도 저희한테 좀 많이 하셨고요. 또 뭐 NGO 분들도 만났는데 그 NGO도 여성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모습들은 뭐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평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냐, 자유를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진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면은 애국심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러시아가 해상 봉쇄를 해서 밀이나 생필품 수출입이 좀 원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지 물품 공급에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는 그 우크라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급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NGO 분들께서 저희한테도 혹여 이제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 음식이 캔에 들어있는 거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유럽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통조림 같은 통조림 같은 거 해서 이제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도 필요하고 또 약. 지금 약이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또다시 또 이제 의원들을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 의약품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좀 지급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처럼 좀 안전한 곳에 있던 호텔들은 아직까지는
네,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음식을 시킬 때 네. 이제 그 메뉴에 제한은 있죠. 그렇겠네요. 지금 여기는 다친 어린이를 만난 건가요? 병원에서? 네, 어린이 병원에 이제 피해를 입은 이 아이 얘기 들으면 저는 이 순간이 제일 그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네, 저쪽에 계신 아버지고 옆에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다리를 다치고 또 허리도 다쳤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요? 네. 다 서로 다 흩어져가지고 살아있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알았는데 뒤늦게 만난 거야. 어린이 병원에 와서 서로 뒤늦게 만났어요. 네. 감동적인 그것도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이 꼬마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엄마도 이제 다쳐서 지금 입원 중이신데 어머님을 하나하나 진짜 우리 30된 남자나 여자 아이도 그렇게 못할 텐데 부모님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어린아이가.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왔던 것은 저 뒤에 보면 이제 만화 같은 그 TV를 보고 있었던 TV가 나오네요. 그렇네요. 네. 그걸 보고 있던 친구이잖아요. 완전 아기예요. 7살, 6살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 걱정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울분에 찬 어머나 아이한테도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런 분노가 느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어린아이한테.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다치게 했고 부모를 잃을 뻔했다가 지금 만난 거니까. 아이고. 근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렇죠, 또. 그래서 자기가 되게 잘 클 거라고. 그러니까 저런 푸틴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갔던 그 삼성 패드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괜찮아지면 이메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어린이한테는 한국이 또 상당히 각인이 됐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남자친구 한 명하고 여자친구를 봤는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떡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너무 미안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물만 드리고 나왔는데 지금 그 말만 해도 지금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사살하고 막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생 한이 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전쟁의 비극이란 게 참 바로 느껴지네요. 이 사진만 봐서. 그래서 저희가 인권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는 예전에 그 지원을 받았던 나라지만 지금은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서 가서 이런 생명 존중과 또 인권 평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사진 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려왔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공세를 다시 강화해서 돈바스나 도네츠크에서 상당히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근데 저희가 만났던 분들은 우리는 이깁니다를 여러 번 강조하고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뭐 여당 대표도 그렇고 부의장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를 처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원래는 이렇게 시내 근처 부차라는 곳이 저희 사진 찍고 했던 그런 공격 대상이 부차가 무너졌으면 정말 시내까지 다 함락을 당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차에서 이겨낸 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제 그 동쪽에서 못 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들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이제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재건 얘기. 그래서 우리는 재건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뭐 전기차라던가 앞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저희한테 하시는 거에 또 놀랐어요. 그럼 놀랍네요. 사실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도 있는데 미래까지 생각하는데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크림반도까지 회복할 거다 아마 최근에 자신감을 보이긴 했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이 너무 장기화될까 봐 휴전하자 하고 있고 근데 푸틴은 푸틴대로 나 자신이 있어 하는 표정이던데 휴전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뭐 외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폴란드 대사의 말에 따르면 조금 장기화될 것 같다. 장기화. 그럼 연말까지 가는 건가요?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현지에서는 제가 뭐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두 가지 때문에 관심인데
또 이런 비극이 오래 갔어도 안 되고 오늘 만난 사진이 나오네요. 네네. 아유 정말 정면으로 제가 좀 보였어야 되는데. 아니 딱 봐도 보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외로 상당히 터프해 보이는데요. 터프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가는데 네. 몸 검색을 3번을 했어요. 그렇죠. 혹시나. 네. 그렇죠. 그리고 가는 길에 불을 안 켜줘. 아주 어둡게 해서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게. 모르게. 예. 정말로 그래서 진짜 전제 국가가 맞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해서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분들을 뵀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금 전 세계가 많이 난리잖아요. 지금 뭐 물가가 오르고 뭐 환율도 오르고 근데 여기 지금 뭐 또 장병을 맞는 어머 세상에. 네. 전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의원들입니다. 장병이 아니라 의원들이 이게 저렇게 이게 저 뒤에 계신 분도 지금 군복 입으신 거거든요. 네. 아까 행안위 분이라는 그분이 네 그렇군요. 그분이신데 이제 이분께서는 친선 외교 우리 의원들하고 친선 외교가 우크라이나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되어 있죠. 친선 외교 의원들, 그러니까 친선 의원들. 근데 그 의원들 중에 이제 회장인 거예요, 여당 대표. 그렇군요. 여당 대표이신데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여성 의원이 와서 놀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성 의원이 놀랐겠죠. 와서 놀랬고 또 여성 의원이 와서 더 감사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그래서 눈을 못 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밑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수줍음이 좀 많으신가요? 저 좀 보세요. 밑을 보고 계시네요. 좀 부끄러워하고 근데 왜냐면 너무 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그 재미난 다른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건배를 한다. 그리고 건배사를 할 때 3번째 순서에 무조건 여자가 해야 된대요. 그런 또 관례가 있나 보네요. 우크라이나의 습관이랍니다. 그러니까 관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번째 주도하시는 분이 건배사를 여자를 안 시키고 남자를 시키잖아요. 그럼 본인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잘라야 됩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왔을 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외국인은 모르니까. 몰랐다가 설명을 해주고 넥타이를 죄송하다 그러고 자르면 경호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네요. 안 자르면 또 안 되나 봐요. 근데 우리 쪽에서 3번째 여자가 안 했어요. 근데 다행히 넥타이를 아무도 안 해갔기 때문에 자를 넥타이가 없어서 전쟁국이 아니라서 하면서 이제 주스로 이렇게 건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성에 대한 그 또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차별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게 또 여성 당 대표가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있는 것도 참 나름마다 참 재밌는 관습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연말까지 간다니까 또 상당히 또 안타깝네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또 다른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나토에 가시는 것이 참석하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행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우물안 개구리처럼 동북아 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현안에 좀 끼어들어서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도 높이고 역할도 높인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느꼈던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말 많이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베풀어줘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이게 부차입니다. 부차.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죠. 다 부서져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다 부서진 거죠. 그리고 뭐 폭탄 떨어지고 이걸 보고 또 시체들을 그냥 매장했던 장소도 직접 가보고 하면서 맞아. 집단 학살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 이제 부차 시장도 나오셔서 얘기해주시고 하시는데. 얼굴에 인상이 안 써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아까는 좀 밝았는데 지금 뭐 모두가 다 없는데 지금 이 버스 한 20시간 타고 왔을 때 건데 그 모든 잠이 다 깨더라고요. 그렇군요. 부차 자체가 다 지금 폐허가 돼. 거기 사람 살기도 쉽지 않겠네요 지금.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피난을 가셨던 분들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괜찮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돌아와서 생활하고 계세요. 저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 하고 우크라이나 길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원래 폴란드나 저쪽 다 그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르비우로 많이 이제 피난을 가신 경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부차로 돌아왔다. 와서 예. 역시 나의 자리 내가 지킨다. 네.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남의 일이라 그렇긴 하지만 우리한테 이제 벌어졌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6.25 때 우리를 지원하러 오시고 이렇게 왔던 분들께서 우리나라를 보고 어떤 걸 느꼈을지. 그렇죠. 사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우리를 와서 이렇게 무언가 물자 지급을 해줬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또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 허은아로서는 뭐 물론 가족의 중요성도 느꼈지만 정치인 허은아로서는 정말 잘 다녀왔다. 제가 이제 인권과 또 특히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분들 만났을 때 모든 분들이 또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의 이 현장 을 봤던 것을 제발 홍보해 주세요. 그 얘기를 전 세계인들한테 알려달라. 한국인들한테도 알려달라. 대통령도 그걸 제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심이 이제 계속 전 처음 봤을 땐 놀랐는데 관심이 떨어져 가면 그럴 수 있죠. 힘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푸틴이 제일 약한 게 국제 여론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 독재자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웃고 있지만 사실은 뒤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여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제대로 본대로만이라도 전달해 달라가 대통령부터 의원들 그리고 NGO 분들의 말씀이셨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계속 그 뭐랄까 자기들이 행했던 것들을 지워가고 그죠. 모든 살인 뭐 학살 그런 걸 다 지워간다.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라면 대통령실에서 저희가 나올 때 나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까지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열어보니까 야구 모자였어요. 야구 모자. 야구 모자인데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이게 쓰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던가 하라고 했다가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이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뭔데요? 글씨가? 그 내용이 러시아 욕이었던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욕도 엄청 깊이 있는 욕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욕이 깊이가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상당히 심하게 이게 욕설 비슷한 거를 하는 거를 통역이 번역을 못했거든요. 그냥 심한 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내가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모, 형제, 가족이 죽으면 당연히 그렇죠. 이유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당성 하나도 없이. 근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주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저희 이제 외교부하고 국제팀에서 저희 그 당에서 갔던 국제팀에서도 이건 외교적으로 큰일 날 문제가 그건 안 되죠. 얘기 듣고는 그럼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집에 그냥 모셔놓기로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적 지원은 좀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의약품 그런 거 아까 근데 혹시 무기나 다른 외교적인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했나요? 이분들께서는 무기 얘기는 무조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지원해달라고는 안 하세요. 무기를 팔아라. 우리한테 팔아라?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특사로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기 얘기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렇죠. 특사로 가면 거기다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들도 알았던지 뭐 그런 얘기하고 나면 그 들은 대로는 전달해드리겠다. 하지만 우리의 온 목표는 그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다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던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현장 이야기하시면서 뭐 깨달은 바도 많고 뭐 인권이나 평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정적인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자기 정치하려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왜 그런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대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차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직도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런 전쟁국까지 여당 대표가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언론에 더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자기 정치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제가 지켜봤을 때는 이 이준석 대표 머릿속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었던 거 85년생인가 87년생이신데 85년생 입장에서는 살아온 게 그냥 선진화된 나라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답게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누군가가 갔으면 우리도 당연히 하는 갈 수 있다. 우리가 10대 국가 중에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저희가 다녀온 다음에 어떤 성과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이제 또 언론에 나오기도 하면서 또 이게 오해가 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30 그 남성분들은 보면 뭐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근 대위인가요? 그분 가는 거 보고 박수 치는 분들도 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는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됐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선 아니 좀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우니 좀 안 갔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특사를 얘기하고 또 친서를 얘기해서 상당히 청와대나 외교부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뒷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는 안 가긴 했습니다만 그게 좀 잘못하면 외교적인 그 위험성,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우리한테 보복할까봐 이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가짜 뉴스가 좀 있습니다. 있었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간 것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특사를 원하지도 않았고 친서를 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방문하는 부분은 대통령과 상의를 한 거였고, 저도 그때 있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전쟁국에 가는 것에 대한 그 대통령께서 우려가 있겠죠. 왜냐하면 혹시 잘못될까봐 라는 부분은 있겠으나 자유를 외쳤던 입장에서는 뭐 다녀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몇 명 물리고 세 분만 만나셨을 때도 그 안보실장과 함께 안보실장을 뭐 부르셨다고 저는 함께 있었던 분에게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부르셔서 상황 설명하고 그래서 이게 친서 없이 가야 되는 추후에 이제 진전이 되면서 친서 없이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외교적 문제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외교부에서 저희 쪽에 왔고 또 박진 장관이 직접 전화해주고 이만큼 봉투에 써서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왜냐하면 앞으로 외교는 비즈니스고 그리고 그 후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의 초석을 밟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전화도 주셨고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세 분이 함께 가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1급이셨거든요. 1급 외교관이 함께 동행하면서 뭐 진행해 주셨고 다녀와서도 또 그래서 대통령께 바로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일련의 그 약간 좀 저희가 억울해할 만한 것들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오찬 때 그렇게 앞부분에 오픈될 때 이제 좀 뭔가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말씀하기 되게 좋아하고 막 모든 걸 공개하기 좋아하시는 우리 대표께서 사실은 이제 대표님 그 대통령하고 당선되시고 3일차인가 저희가 대통령실에 갔었었잖아요. 그때 나눈 말씀부터 이 진행까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말을 못한 거지. 그래서 대통령 그 우리 대표께서는 이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해서 답답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문제로 그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부의장의 설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정 부의장은 소위부답이라고 좀 이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소위부답 하려는 사람이 뭐 소위부답 한다고 말을 하냐 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또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것도 약간 당내 권력주도 그런 다툼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권력 그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알아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위보답 했으면은 그만할 법도 한데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또 이야기를 이준석 강하게 스타일인가요?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또 항상 지켜보시니까 네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 말은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부의장을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공천위원장 부탁드렸던 거고. 글쎄요. 저희도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겠지.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더 큰 틀에 당내 역학부대에 문제가 있긴 한데 말씀하시 좀 곤란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넘어가죠.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왕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간 것이 뭐 징계위원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뭐 논란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대변인이시니까 어쨌든 당 대표를 대변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신이 있어 하시기 때문에 빨리 윤리가 열려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22일인가 24일인가 뭐 그렇게 돼 있다고. 예, 뭐 24일이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건데 24일이 됐다, 27일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요. 그리고 아직 뭐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우크라이나 갔을 때 모 실장이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이걸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 5명이 지금 실장 도망시키려고 여기 온 거니까 막 이런 농담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디 도망가면 어디 가시냐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갔다라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우스갯소리였구나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국회가 지금 뭐 이 하반기 국회 들어섰는데 16일째 안 되고 내일 17일째까지 가는 건데 아니 이게 법사위원장도 뭐 야당이 먹겠다 그다음에 그 예결위도 상임위원회식은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 그다음에 이 시행령도 자기들이 다 통제하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 야당이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긴 해요. 이 지방선거까지 져놓고 근데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십니까? 좀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대선 지구도 2달도 더 지났고. 큰일이다. 총선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구나. 국민의힘이 총선 자신감을. 그렇군요. 좀 반성 좀 하시고 국민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야 모두 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여당에 좀 약간 개파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민들레 모임까지 나와서 좀 시끄러웠는데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론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막 몰려와서 지금 막 사람들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질만 하냐 이런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반성하고 국민들께서 오해하게 하거나 정치 혐오를 느끼게 하는 일은 저희가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야당은 본인들이 정신 차려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박 논쟁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저희 입장은 사실 민들레라는 공부 모임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책상에 보니까 이렇게 접수하는 이 용지 있더라고요. 왔다 이거죠. 저한테도 온 거 보면은 모든 의원에게 다 보낸 거는 일단 다 보냈는데 보냈던 거고 그리고 저도 한 2년 동안 초선들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우리 윤 대통령도 나오셨던 명불허전 보수다 공부 모임을 했었고요. 그게 무슨 세력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가 있을 때도 다녀와서도 오해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그 민들레라는 공부 모임도 그냥 공부 모임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럼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또 민들레 공부 모임 방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해를 드린 게 있으면 주의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좀
평가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또 봉화마을 방문해서 그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도 했잖아요. 다 괜찮아요. 네. 네.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권양숙 여사 저희도 만나 뵙고 왔거든요. 네, 직접 그렇죠. 만나 뵙고 맞습니다. 예, 차도 마시고 맛있는 거 주셔가지고 네. 참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그 진보의 어떤 큰 어머니 같은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한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언제든 협치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사께서 직접 또 방문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께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아마 진지한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렇죠. 경험을 해본 입장이시죠.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되게 힘든 일 아니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러한 이야기를 선배가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은 이제 좀 제발 좀 그만 싸우고 너희 우리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죠. 물가 안정을 좀 시켜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지금 이러한 물밑 대화들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현장에 다녀왔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환호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사가 놀랬대요. 아니 이렇게 나한테 환호까지? 이런 식의 놀라움이 있었다는데 그러면서 희망을 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됐던 건 아마도 권양숙 여사가 미리 또 언지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서로 이 만나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자꾸 대화를 해 나가야 진짜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협치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라는 분이 자꾸 나서셔서 자기가 사진을 유출하고 뭐 자기가 최측근인 것처럼 나서서 아주 그걸 보면 누가 봐도 호가호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거를 좀 그냥 놔두서는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공적인 영역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속실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잘못 들으면 그분이 부속실장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내에서 지금 의견이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밑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행정부와 또 입법부와 정부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의견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허은하 의원께서는 그 N번방 사건 당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 통과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2회 국회 의정 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에 우수의원에 또 선정이 되셨던 적이 있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이 다 했다. 그 부분은 되게 웃었어요. 재치 있는 멘트를 또 하셔서 눈길을 끄기도 하셨는데 그동안 좀 대변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변인으로서요? 뭐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선은 N번방을 가지고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2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저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진짜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법이 통과도 됐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행정부의 일들도 도와주는 게 됐고 추후에 예결위에서 제가 비용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그렇군요. 그래서 좀 끝까지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었고요.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또 촉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안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과 함께 청소년과 함께 소통관에 서서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요즘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진짜 이 실력 그리고 이 지혜와 이 지식은 옛날 우리 때랑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또 느끼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뭐 대변인 하면서는 사실 기존의 어떠한 대변인보다도 정말 화려했다. 전국을 한 3바퀴 돌았고요. 흑산도까지 가서 선거를 몇 번 치르셨습니까? 우리 또 대표께서는 또 이렇게 다 긁고 다녀서 이 신발 밑에 진짜 빨간색 페인트 칠했으면 전국이 다 빨개졌을 것 같아요.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주, 흑산도, 뭐 섬끝, 백령도까지 저희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전 국민을
뵌 게 정말로. 이 대변이라는 것이 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또 직접 만나고 손도 잡아보고 또 뭐 메시지도 주시고 이러한 것들 현장 속 대변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가 사실 굉장히 젊은 대표잖아요. 개성도 강하고 또 독특한 면도 있고. 근데 그분을 모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마 애로사항도 많았을 텐데. 체력적으로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체력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또 체력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제 일을 다 하고 싶고 그리고 제대로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뭐 여하튼 언제든 되게 어려운 질문. 여하튼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몇 가지 고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고비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이나 이탈하셨을 때 선거 대통령 후보는 따라다니고 아마 그때 되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들이받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시지 말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나중에 이거 책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늘이 좀 도와주셔서 잘 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대표셨잖아요. 이제 지역구로 가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떤 지역구에서 새로운 의정생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선 편안한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내 지역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보수가 잃어버렸던 곳에 다시 가서 보수의 우리 보수의 땅을 다시 탈환하고 싶고 되찾고 싶다.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서요. 직접 현장 다니면서 보수의 허은아는 저렇게 일하는구나라는 것으로 조금 국민들 주민들의 그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과 끝이 같은 바로 보고 새로 쓰는 국회의원 허은아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여성 정치인으로서 참 드물게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다녀온 허은아 의원님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대변인으로서 대선 지방선거 치르고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도 어떤 활약을 하는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